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에서 등장하는 빙의라는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 또는 그 영화를 전문적으로 본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가장 크게 흘리셨던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도 김지영이 외할머니로 빙의된 장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이 빙의가 된다는 것을 결국 남편만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걱정이 되는 남편이 결국 주위에 알리게 되죠. 김지영도 알게 되고 그리고 김지영의 어머니도 알게 됩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식당을 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죽 체인점을 하는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돼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김지영에게 이야기를 하죠. 딸이 애를 키우면서 너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죠. 어머니는 딸이 왜 저렇게 아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남편만큼 좋은 학교 나왔고 열심히 살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았던 딸이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우울해하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안 돼서 더 힘들어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이제 넌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럴 때 김지영은 이제 외할머니로 빙의가 되죠. 외할머니로 빙의가 돼서 외할머니가 된 김지영이 어머니, 그러니까 딸에게 이야기를 하죠. 김지영의 어머니는 오빠들을 위해서 청계천에 나가서 재단사를 했던 여성입니다. 그 시대에는 단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서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빠나 남동생들의 공부를 뒷바라지 했었죠. 그렇게 고생한 딸을 알고 있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영을 껴안고 울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재미있는 게 김지영은 외할머니가 되었죠. 외할머니로 빙의한,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 관계 역시 모녀 관계죠. 그리고 듣고 있는 어머니와 그 말하는 주체인 딸 김지영, 그러니까 두 개의 모녀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설정은 원작에는 없는 설정인데요. 저는 이 설정을 보면서 감독이 또는 각색자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구나. 결국 이 상황은 어머니와 딸, 다시 어머니와 딸, 이렇게 딸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어떤 슬픔, 고통, 고뇌에 대한 여성들의 공감대를 표현한 장면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여성으로서 육아나 또는 집안일이나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가. 어릴 때는 똑같이 공부를 시켰고 똑같이 대학을 나왔고 똑같이 취업을 했지만은 결국은 직장에서 월급을 적게 받고 애를 낳으면서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 여성들의 그 아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처럼 직장에 나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고통들을 어머니와 어머니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김지영의 자식이 딸인 것도 결국 이런 상황 속에 딸 4대를 통해서 여성들의 아픔을 보여주려고 하는 감독의 장치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인가? 재미있게도 김지영의 아버지나 대연의 아버지 모두 나약한 아버지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하고 경제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입니다. 김지영의 어머니는 그렇게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데 김지영의 아버지는 직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작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일찍 은퇴하고 놀고 있습니다. 대연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놀기 때문에 더 강한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영에게 저렇게 가부장적인 저런 아버지에게 강하게 나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는 어머니와 딸이 끌고 갑니다. 여기 비해서 아주 무책임하거나 나약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영화는 김지영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어머니이고, 또는 한편으로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시어머니로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연대가 등장하는데, 그 연대를 보여주는 가장 빼어난 영화적 장치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빙의입니다. 소설 속의 빙의는 앞부분에 짧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무슨 장치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빙의라면 주로 죽은 사람이 어떤 영매라 그러죠. 무당의 입을 통해서 빌어서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장치로 많이 쓰이는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죽은 선배, 죽은 여자 선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지영의 몸에 빙의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지영이 여성으로서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존재로서 여성, 여기서는 생사 구별 없이 넘나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영이 빙의될 때에는 여성으로서 힘들 때입니다. 임신해서 굉장히 힘들고 예민할 때, 남편이 그걸 몰라줄 때 남편도 알고 있는 친한 그렇지만 죽은 여자 선배로 빙의돼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댁에 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로 빙의돼서 시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로한다고 할 때 외할머니로 빙의돼서 어머니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언제 빙의되는가, 누구로 빙의되는가 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저는 어떤 하층 또는 주변 기층으로서의 어떤 서발턴이라는 존재가 이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스피박이 얘기했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하는 여성 주체, 그러니까 스피킹 포메일 서브젝트라 그러죠. 근데 이 영화는 당당하게 말하고 연대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는 많은 존재가 남편 정대현이란 역할이죠. 그는 부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부인의 아픔을 알고 있고, 자기 가족들은 지영에게는 시댁인 것이죠.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자기 처가에 가서도 그들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결국 가장 감싸 안고 포용해주는 그런 존재가 물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여성들의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에서 빙의라는 어떤 장치를 거치지 않고 지영이 직접 시부모와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결국 거기서는 집안 문제로 나와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영화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적 질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아픔과 공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설정을 가부장제의 현실을 했지만은 싸우지 않는 한계인가, 또는 어떤 영화적 한계인가 사회 한계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두 한계가 아니라 가부장적 질서와 현실과 직선으로 맞서지 않고 곡선으로 맞서면서 영화적 이야기 속으로 잘 녹여낸 장치가 빙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빙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82년생 김지영을 이야기할 때 또는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새로운 지점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원작을 한번 읽어보시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은 영화가 얼마나 빙의란 장치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는가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